내일에 만나요.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정치권에 보내는 고급진 정치 컨설팅입니다.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봅니다. 정치는 데이터다. 정치는 과학이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치는 촉이다. 감이다. 최영일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방선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 한마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택수형. 네, 예상대로 12대 5 네. 나왔는데 거의 예상하던 대로 그대로 네, 맞았습니다. 뭐 이제 잘하면 11대 6 혹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안 되면 13대 4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뭐 새벽 한 4시까지는 13대 4 그렇죠. 분위기로 가다가 막판에 이제 경기도민들께서 네. 민주당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상황에서 12대 5로 마무리가 됐고 뭐 예상된 민주당의 패배이긴 합니다만 생각보다는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등등해서 민주당 그리고 뭐 정의당까지 진보 진영이 많이 좀 쇠락한 좀 어려웠던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쇠락한 이유가 있겠죠. 네. 어제 브라질 평가전이 인기여서 네. 축구로 보면 12대 5 그럼 이제 참패다 또는 이제 이긴 쪽은 대승이다 압승이다 이럴만 한데 네. 마지막 골이 너무 멋있는 거야. 네. 졌는데 그래서 경기의 마지막 그렇죠. 골에서 와 어제 이제 황의조 선수의 골 같은 거죠. 네. 네. 그런 이제 환상이 있었는데 저는 요거는 이 아마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너무나 마지막에 보고 싶었던 장면인데 실패했잖아요. 대리만족 정도를 준 것이다. 근데 저는 이번 지방선거는 완전히 이 판 자체가 틀린 게 예. 대선과 총선과 지방선거는 다 성격이 달라요. 뭐 조금 이제 아주 좀 거친 비유를 하면 대통령 뽑는 대선 그리고 의회 중통령 뽑는 300명 뽑는 이제 총선 4,000명 넘게 뽑잖아요. 예. 지역 일꾼들을. 네. 그럼 이 소통령 뽑는 거거든요. 대중소라는 게 꼭 이제 어떤 그 높낮이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역의 대통령입니다. 진짜 그 맹주입니다. 지역의 네. 이 주민들을 위한 봉사자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엔 상품도 완전히 다르게 준비해 놓고 제대로 준비도 안 해놓고 알아서 뽑으십시오 하고 던져놓고 중앙 정치에 매몰됐었어요. 정당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보이콧을 했다. 전 투표율로 나타났다고 봐요. 국민들이 보이콧했습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의 보이콧이 더 좀 강한 성향을 보인 것 같은데요. 양쪽 다 보이콧했는데 민주당 쪽에 보이콧이 더 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선거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2030, 40이 네. 투표 의향이 60대 이상보다는 현저하게 낮았다. 낮았었기 근데 때문에. 선거 때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4년 전에 했던 거랑은 완전히 확연히 다르게. 그렇습니까? 네, 2030, 20대는 무려 한 20%포인트가량 낮아졌습니다. 네. 20%나요? 예. 그리고 실제 이제 방송 3사가 예측 투표율이라고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도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투표를 많이 했고 젊은 세대는 투표를 좀 덜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계층에는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이 50.9%입니다. 정치권에 대한 기대가 좀 없는 것 같아요. 20년 만에 최저치인데 이거 정치권에서 조금 매섭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겸허하게 네.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대선의 결과 한번 그걸 정리하고 시간이 짧았다는 건 인정해요. 대선과 그 사이에 대통령 취임식, 한미정상회담, 지방선거까지 바텄기 때문에 정당들이 대선에 올인했다가 뭐 공천도 하고 이제 워낙 바쁘게 움직인 건 충분히 시간이 부족했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인데 상을 제대로 못 차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보기에는 메뉴도 없는데 뭐 찍으라고 하는 거야. 그것도 표도 여러 번 찍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또다시 대선 2라운드입니다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이게 제가 보다 처음 보는 게 여당이 야당 이미 패배했는데 네. 한 번 더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심판론을 네. 심판론 2라운드예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3주 된 정부인데 견제해 주세요. 앞으로 저들은 오만과 독선을 할 거예요. 검찰공화국으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라고 전제하고 얘기하는데 다수 국민들에겐 이게 강성 지지층은 움직이지만 다수 국민들이 뭐 한 것도 없잖아. 그냥 청와대 개방하고 집무실 이전하고 한미 정상회담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뭐 하나 보려고 하는데
뭐 견제해달라고 하니까 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잡고 있는데 자꾸 이제 엄살 부리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의 체감에 와닿지 않는 선거였고 차라리 지역 일꾼론 이런 창창한 앞으로 키울 정치인재들이 우리 정당에 많이 후보로 출마했으니 지역을 봐주세요 하고 동네 잔치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좀 이제 핀트가 엇나갔다 이런 생각이 전략 들어요. 부재 뭐 계속 얘기 나옵니다. 광주 투표율 37.7%는 아이고. 굉장히 충격입니다. 네. 민주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광주에서 성지. 민주화의 성지 광주 37.7%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에 경고를 준 것이다라는 평가가 지금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네. 이제 또 한편으로는 대구도 낮았거든요. 40%. 광주도 낮고 네. 이미 뭐 예를 들면 강기정 네. 후보가 시장이 유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뻔한 선거인 지역에서는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게 네. 확연히 드러났다. 근데 물론 민주당이 좀 경고를 준 그래서 기권으로 의사표시를 한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네. 저는 전자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은 전동에서 송영길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구청장을 찍은 30만 명은 송영길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서울이 조금 다른 지역과 다른 건 이 25개 구청장 중에 지난 2018년은 24대 1로 민주당이 압도했고 네. 이번에는 17대 8로 그래도. 상당히 네. 이제 이 여당이 압도하긴 했지만 네. 민주당이 생각보다는 좀 건졌어요. 희망의 씨앗을 뿌렸어요. 사실은 이게 선거 초반에는요. 네. 반분하는 줄 알았어요. 반반쯤 가지고 가는구나. 근데 유력하던 구청장들이 하나하나 이제 여당으로 넘어가더니 8개를 건졌는데 그래도 서울 시민들은 줄투표 안 했다. 교차 투표했다. 이런 네. 면에서는 어떤 그 좀 현명한 균형 감각 이런 게 돋보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대세는 여당 쪽으로 기운 건 맞아요. 시의회만 해도 완전히 분포가 네. 바뀌었습니다. 네. 93%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던 서울시의회가 이제 60% 이상 과반보다 훌쩍 높게 국민의힘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탄력을 받은 것만은 분명하고 바로 지방선거 끝나자 이제 사선 시장이 되면서 차기 대권 주자 반열로 쭉 올라갔다. 송영길 후보는 왜 이렇게 힘을 못 쓴 걸까요? 일단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요. 민주당 서울에서. 책임. 네. 네. 그래서 서울에서는 대선이 지난 상황에서도 계속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세를 조금 보였던 지금 부동산 상황은 조금씩 호전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당에는 이제 표를 주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줄투표가 사실 많이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17개면 상당히 많이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맞아요. 것이죠. 제가 그래도 조금 알아본 바로는 민주당이 기초단체장도 많이 장악하고 있고 현직 구청장 시의원 많았었습니까? 예, 시의원들은 뭐 네. 압도적이었었고 네. 그런데 민주당 구청장들 혹은 뭐 시의회에서 지원했던 여러 가지 구민들을 위한 서비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도시재생과 관련 프로젝트를 지역 주민들이 많이 네, 참여하고 네. 도시 지역에 이제 뭐 소상공인들 많이 참여하고 그래서 그런 조직 네트워크들이 아주 활성화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청장이 바뀌면 혹시 이게 중단되는 것 아니야? 이런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시장은 뭐 오세훈 시장을 뽑더라도 구청장은 현 구청장한테 특히 표를 준 분들이 제법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8개 그래도 구청장을 유지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패배했는데 패배 원인 어디에서 보십니까? 선거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네네. 뭐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그렇죠. 뚜껑을 열어보니까 더 좀 심각하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구도 자체는 민주당이 불리했는데 네. 이 구도를 외부 요인으로 보면 민주당의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은 정권을 뺏긴 게 잘못이죠. 잘못이라면 정권이 교체됐고 새 정부가 출범을 했어요. 민주당에게는 한 번 센 패배를 당하고 정권을 잃었으니까 수습하기에도 이미 이제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지만 문제는 졌는데 예상보다 너무 처절하게 졌다. 이건 민주당의 책임이에요. 진 것은 인정해요. 질 수 있다. 왜냐하면 정부 여당이 지방선거는 대체로 장악을 해요.
2017년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2018년 선거를 민주당이 싹쓸이합니다. 압승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한 달도 안 돼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원 없이 일하게 해주세요. 야당이 국회에서 발목 잡습니다. 이런 거 어필하죠. 그래서 민주당은 불리하게 갔는데 문제는 아주 촘촘한 명분들이 있었어야 돼요. 아까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얘기했는데 그냥 왜 이렇게 물어보면 개항을 해서 인천에서 5선을 했고 이랬던 국회의원이 당대표도 하셨고 그다음에 인천시장도 했고 대선 패배의 책임이 있고 그런데 이분이 586 용태를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보다 먼저 주창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서울시장 나간다고 다 하산하라고 지시하더니 당신은 왜 혼자 등산해? 이런 반론들이 나왔는데 저는 내부 반론을 무릅쓰고 심지어는 공천에서 안 시킬 거야 그랬는데 그걸 뒤집고 공천받아서 나가니 전 송영길이라는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상품이 민주당 내에서 이미 흠결이 난 거예요. 상처투성이가 된 거야. 근데 이걸 서울 시민들에게 드세요. 이거 사세요. 내밀면 서울 시민 바보입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지 말라는 인물이었는데 내보내놓고 우리 보고 뽑으라고? 민주당 내부에 당신들의 속내는 뭐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그러니까 명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패착이죠. 공천 과정도 문제가 있었지만 선거 막바지까지 계속된 당 지도부의 자중질환. 네. 그러니까 뭐 사과를 할 거면 이제 뭐 포괄적으로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사과를 했는데 왜 했느냐 막 이런 논쟁이 선거 동반까지 계속 이어졌죠. 뭐 축구 얘기하셨으니까 예를 들면 뭐 감독의 리더십이 없는 상황에서 뭐 코치라든지 주장이 뭐 4-3-3으로 하자, 4-2-4로 하자 이게 막 계속 혼동이 되다 보니까 수비도 안 되고 주장 2명 세워놨는데 경기 중에 주장 둘이 또 싸웠어요. 뭐 싸운 거죠. 네. 예. 삿대질하고 그러니까 팬들이 응원을 할 수가 없고 고성이 질러지고. 네. 배영로님께서 민주당 부동산보다 성비 문제 아닌가. 성비 문제도 좀 있었죠. 터졌고요. 네. 스페이드 킹님 민주당은 반성 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대선을 지고 성찰이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쇄신 반성 없이 지금도 계파 갈등 계속 분출합니다. 이재명이 나오면 달라질 거다. 그런데 이재명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재명 효과 이게 사실은 지금 명심 대 윤심의 대결 경기지사 선거 간신히 민주당이 간신히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김은혜 후보는 초선 의원의 체급으로 보면 경제부총리를 지내고 대선 주자로 나왔던 김동연 후보하고 격차가 있어요. 근데 그게 박빙이에요. 이길 뻔도 했어요. 김은혜 후보가. 이제 거기서 채워진 부족했던 부분은 뭐냐면 윤심으로 채워진 거예요. 그 김은혜 그렇죠. 후보가 네. 곳곳을 누비면서 호소한 게 네. 제가 도지사가 돼야 예산 폭탄이 경기도에 떨어지고 네.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제가 통하기 때문에 윤석열의 입이었어요. 이렇게 경기도 했죠. 서울시 모든 문제들을 제가 해결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시스템과 인프라를 다 동원해서 내가 도지사가 돼야 된다. 근데 김동연 후보는 명심을 입고 나왔다고 했는데 명심이 어디 있냐면 인천 계양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인천 계양으로 가버렸어요. 지원하기도 힘들어. 네. 가버린 것도 문제지만 네. 그다음에 총괄선대위원장을 겸직했는데 네. 이 무거운 바위를 왜 겸직을 시켰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끈히 이길 줄 알았겠지만 문제는 박빙이어서 문제인데 여론조사 문제 제기를 하는 또 민주당 일부 지지층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종합을 해도 네. 이 대선 패배하고 사실은 좀 더 쉬었어야 할 후보를 끄집어내서 혹은 본인이 나와서 무리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뛰게 만들었고 명심의 지원은 경기도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김동연 후보는 이제 힘든 싸움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눈에 보였던 건데 왜 사전에 조치하지 못했을까 네. 하는 부분은 안타까움으로 남고요. 또 국민들이 하나는 다 알죠. 이런 얘기를 해요. 국민의힘도 좀 겸손 모드예요 지금. 네. 혁신 먼저 하겠다. 네, 이렇게 네. 드라이브 걸었는데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 내부에서 했어요. 우리가 잘한 게 아니고 민주당이 너무 못해서 졌다. 네. 한마디로 하면 야당복이 있다 우리가. 민주당이 앞으로 저렇게 계속 못할 거니까. 계속 민주당 보고 야당 복 얘기를 예. 국민의힘에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국정농단으로 대통령 탄핵당하고 4번 내리셨는데 네. 민주당 지금 3번 졌으니까 다음 총선까지 한 번만 더 지세요. 다음 총선에는 우리가 국회 장악할게요. 지금 이런 모드예요. 예. 근데 국민의힘이 잘하는 게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이제 뭐 노선의 문제라든가 성향의 문제는 호불호가 있겠지만 빨라요. 혁신. 예, 그러니까 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딱 나왔는데 이게 강서와 인천 연계해서 송영길 후보, 이재명 후보가 낸 거잖아요. 네.
근데 바로 국민의힘이 제주로 날아가잖아요. 네, 네. 이거 굉장히 빠른 네, 거거든요. 네. 제주가 열세 지역이었는데 네. 국민의힘 입장에선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의힘이 과거보단 상당히 기민해졌다. 기동전을 하고 있다. 이런 상대 전략을 알고 거기에 맞대응한 작전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그냥 큰 거 던지면 먹힐 줄 알고 다 완성되지 않은 무리수를 일단 큰 거 던지고 봐. 이슈를 장악해야지.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네. 명분과 이슈가 정교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뭐 혁신을 얘기하고 뭐 정당 개혁을 추진한다. 혁신위원회도 좀 출범시켰어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준석 당대표의 거치나 지금 뭐 윤리위원회 네네. 그 회부돼 있는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근데 뭐 선거가 국민의힘 이제 대승 압승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평가는 당내에서 굉장히 이제 우호적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그렇기 그렇습니까? 때문에 네, 향후에도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초기에 국정 동력을 위해서는 여당 대표의 어떤 리스크가 좀 더 지금보다 심화될 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내에서 어느 정도 봉합하고 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더 우세한 것 같고요. 네. 이제 민주당 얘기 조금 더 제가 첨언하자면 그 이번 이제 선거의 뭐 의미라든지 또 선거의 이제 결과에 대한 예측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조금 전략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번 지방선거는 애초에 작년에 여의도에서 이런 얘기 있었어요. 대선과 지방선거 같이 치르자. 왜냐하면 대선에서 그렇죠. 이기는 정당이 네. 압승할 거기 때문에 네. 지방선거 맥을 못 추고 그다음에 지방선거의 의미도 퇴색할 것이다라고 해서 국가 비용 측면에서도 네네. 이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대선에서 진 정당이 지선에서도 대패할 가능성이 있었던 선거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이번 선거 어렵다는 것을 좀 어느 정도 예측했다면 뭐 여론조사가 잘못됐다, 이 여론조사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접근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인데 과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오히려 더 적진에 들어가서 패배해도 뭐 지역 그 감정을 좀 완화시킨다든지 어떤 의미 있는 행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점이 조금 아쉬웠고요. 또 내부의 공천 과정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권위, 이 리더십에 대해서 초반에 너무 좀 강하게 느끼다 보니까 이 서울에 있는 의원들 상당수가 공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소통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심기를 건드리지 못하고 얘기를 못했다가 이제 패배하니까 이제 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소통 방식이 국민의힘이 그렇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 때만 해도 사실 서로 뭐 담배도 같이 피고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게 문제였죠. 네네. 비판이 너무 많아서. 문재인 대통령 때 와서 조금 그게 이제 완화가 됐지만 지금은 굉장히 경직된 어떤 이런 소통의 문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윤근수님께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국민들이 많이 분노한 거 이거 이유 있지 않습니까? 아, 있습니다. 그게 저는 이 지금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가 앞으로 정교하게 나와야 되고요. 민주당이 그걸 백서를 만드는 자료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 이번 패인 제일 큰 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뭐 김포공항 이전 막판에 나온 것도 얘기 드렸고 했지만 시리즈가 1년의 시리즈가 있어요. 그렇죠. 대선 끝나자마자 예, 검수완박 표현은 전 반대예요. 완전 박탈이 아니에요. 네. 법안 내용도 후퇴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해서 인사정보관리단 등등 해서 지금 추진 상황을 보면 검수완박이 시행되기 어려워요. 방어 논리가 다 있어. 그런데 문제는 이걸 완박이라는 프레임에 걸렸고 네. 그걸 항변하긴 했습니다. 네. 검찰 수사권 뭐 배제, 분리. 그런데 그 말이 주는 그 어감, 그 프레임에 갇혔어요. 여론전을 내서 망했죠. 국민 설득이 안 된 상황에서 자,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으면 정권이 유지됐으면 이거 천천히 했겠죠,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 이제 치하에서. 근데 정권이 교체되니까 다음 정부에선 이거 국무회의 의결 통과 안 되겠네.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 해야 되겠네. 타임라인이 딱 끊어져 버리고 이걸 한 달 내에 해야 되니까 급박해져 버린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엉뚱한 절차들이 양향자 의원 사퇴, 그다음에 민영배 의원 탈당, 국민이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 이게 민주당의 패착. 검수완박이 아닌 검찰 수사권 분리의 명분은 20년간 있어 왔으나 국민 설득을 못했고 과정이 아주 엉뚱하게 진행됐다. 과정이 원만하지 그러니까 않았어요. 국민들이 이걸 동의하기가 참 어려웠다. 그다음에 인사청문회라는 야당의 판이 열렸어요. 그렇죠. 한 방도 못 내. 한 방도. 네. 그리고 마지막에 한덕수 총리 뭐 부적격입니다 하다가 덜썩 통과시켜 주는데 이 통과의 명분도 부적격의 명분도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아니 부적격하다고 계속 얘기하다가 갑자기 통과를 시켜주는. 그러면 일관적으로 통과를 안 시켜주던가. 네. 통과시켜줄 거면 애초에 부적격하지만 새 정부에 우리는 협치하는 차원에서 밀어주겠다고 하든가. 보통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네. 정부에서 정부 여당이 그냥 타격을 입는 게 지금까지 그럼요. 예였었는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민주당이 오히려 점수를 까먹었죠. 그렇죠. 뭐 낙마자도 많지 않았고 그리고 낙마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했을 때 보통 집권 초기라 하더라도 뭐 이 정도 문제 사안이 있으면은 임명 반대 여론이 한 60% 이상 되는 후보자들이 한 3-4명 정도 나오는데 그렇죠. 지금 이번에는 정호영 후보자 외에는 사실 60% 이상 반대 여론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뭔가 한 방을 기대했는데 거의 그런 부분이 없었죠. 그래서 민주당은 득점을 1년의 과정에서 뭐 대선 패배 이후 지방선거 사이에 벌어진 과정에서 유효타가 하나도 없었다. 저는 네. 한동훈 장관 청문회가 인사청문회의 백미라고 보는데 네. 정말 민주당이 그 중요한 딱 한 명만은 그래서 한독수 이 총리 인준 문제도 같이 건 거였는데 거기서 줄줄이 정말 헛발질을 하는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상대당이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탄식을 한 것을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은 뭘 준비한 거죠? 인사청문회를 탄탄히 준비했나요? 아니면 이 법안 통과 중요한 검찰개혁 법안을 정말 일사불란하게 딱 처리했나요? 다 어둥지둥했는데 네. 이게 지방선거까지도 그 모습이 해소되지 못했다는 실력도 노력도 부족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왔습니다. 1053님께서 대선에서 지고도 정신 못 차리고 집안 싸움 하는데 민주당 지지자도 안 찍기 싫어요 얘기하는데 지금 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누가 뭘 잘못했는지 냉철하게 분석하고 반성하고 성찰해야 되는데 그래야죠. 이건 안 되고 지금 누구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전당대회에서 너 다른 편이지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누구를 또 비판하지 않습니까? 너 수박이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은 더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민주당 내부에 뭐 주요 인사들, 의원들 말을 좀 아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 바깥에 국민들, 시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야 될 것 같고요. 패배 원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백서를 이제 써야 되고 그런 이제 모습이 필요하고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또 재보궐선거에서 김한규 이런 유력 잠룡들, 차기나 차차기 잠룡들의 일부 인사들이 원내에 편입이 됐다라는 점은 그래도 희망을 이제 발견했던 민주당이기 때문에 일단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새로 돌아온 이런 유력 주자들을 좀 키워주는 약간 긍정의 힘이 좀 발현이 되는 그런 당의 문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지금 좋은 기회가 왔어요. 거듭날 기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활해야죠. 이 제1야당이고 지금 다수당인데요, 원내. 그런데 부활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좀비가 되는 거예요. 좀비 정당 되는 거예요. 안 죽으면 좀비 된다. 이거는 또 무슨 논리입니까? 아니 지금 그런 이건 뭐 양상이 할리우드 보여지고 있는 논리입니까? 게 저는 내부 의원들이 네. 딱 지금 핵심 쟁점이 하나예요. 예.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이재명이어야만 한다, 이재명이어선 절대 안 된다. 이 싸움인데 네. 지금 대선 패배가 이거 하나냐고요. 그것도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난상 토론해야 되고 끝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의원이 이제 원내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이 160여석 의원 중에 한 명 초선 네. 의원이에요. 근데 어떤 역할을 할지를 이제 논의해야죠. 본인도 고민해야 되고. 그럼 그 하나의 원인만 가지고 지금 막 싸우고 있는데 아주 졸렬해 보이는 게 뭐냐면 내부에서 치열하게 싸우라고요. 욕도 하고 국민들이 안 볼 때 비공개 회의로 연석 회의를 밤샘 끝장 토론하고 마지막엔 합의를 봐서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네. 지금 다 방송에 나와서 떠드는데 자기네들끼리는 얘기를 안 해. 이게 무슨 조직이에요. 회사에서 김 이사, 박 이사, 최 이사 다 방송에서 우리 회사는 이게 문제입니다 얘기하는데 내부에서는 회의를 안 해. 서로 소송도 안 하고 전화도 얘기도 안 해요. 술도 안 먹고 회식도 안 하고. 그럼 이게 되는 회사입니까? 그냥 바로 망해요. 이런 정당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이 후보가 본인의 의지로 나오려고 했는데 폭로전이 막 벌어져요. 아니 그럼 왜 사전에 못 말렸답니까? 또는 지금 와서 내부에서 왜 그런 문제를 놓고 서로 멱살 잡고 안 싸운답니까? 서로 방송에 나와서 나는 개혁가야. 저들이 문제야.
그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대안이 없어. 근데 저들이 문제야. 발목 잡았어. 그럼 언제 여당하고 싸워요? 언제 그 문제 많다고 비판하는 윤석열 정부랑은 어떻게 싸울 거예요? 야당이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빠른 시간 내에 내부 소통을 해서 끝장을 보고 합의된 내용을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그게 이제 정말 다수의 중론이라면 본인이 원했든 안 했든 함께 실천을 하시면서 네. 팀 플레이를 하시길 바랍니다. 4, 5년 전 국민의힘을 네. 똑같은 넘어가네요. 똑같은 모습이죠.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국민의힘은 그 바닥을 어떻게 찍고 이렇게 나왔죠? 계속 선거에서 졌죠. 뭐 결정적인 포인트는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선임되면서 네. 뭔가 전환의 포인트를 잡은 거죠. 태극기 그리고 탄핵의 강을 건너고 네. 태극기 세력과 결별하고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있고 5.18 광주에 네. 여러 번 사죄를 하고 이 진전에는 내부 모습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건 외부 요인이 터져야 돼요. 집권 여당이 언젠간 실수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LH가 터졌고 그 결과로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는데 그때 서울 부산에서는 공교롭게 광역시장들이 다 성 문제가 터졌고 네. 그때 터닝 포인트를 제대로 잡고 이준석 체제가 들어선 건데 문제는 민주당도 그럼 윤석열 정부 중후반에 가서 뭔가 이제 정부가 실정을 터트리면 그때 민주당은 반전할 거냐. 자기 실력을 보여주고 그래야 됩니다. 자기 비전을 보여줘야지 언제까지만 자기 남이 힘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네, 남이 실수하는 것만 보고 언제까지 강용석 후보한테 기대서 이렇게 선거 치를 겁니까? 그렇죠. 0529님 민주당은 꼰대 정치 줄세우기 정치 버리지 않으면 총선에서 힘들어요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경기도민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국민의힘 그리고 김은혜 후보는 왜 막판에 밀렸을까요? 뭐 결정적으로 그 재산 신고 누락 타격이 선관위 판단 때문에 투표장에 가는데 딱 그게 붙어 있거든요. 그게 없었다면 0.15%포인트로 패배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재산 누락이 1, 2억도 아니고 16억이니까 좀 네네. 충격적이긴 네네. 해요. 너무 많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마지막에 13억 가지고도 당선 무효형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 벌금 300만 원으로. 근데 뽑아주면 뭐하냐. 직을 또 잃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은 이광재 지사 강원도 때 트라우마거든요. 또 지금 이제 경남을 뺏기게 된 김경수 지사 사건도 있었고. 자, 근데 그것을 이제 다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영향을 미치기에는 시간이 좀 바텄어요. 네. 강용석 효과가. 네. 그래서 저는 그중에 대부분은 김동연 후보의 인물의 가치의 어떤 비중 이게 네. 좀 경기도에서 먹혔다. 민주당의 이 패착보다 네. 김동연이라는 인물의 좀 무게감 이게 경기도에 어필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대 경기도지사가 총리 부총리급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차기 경제통이고. 대권을 넘보는. 네. 그래 왔는데 김은혜 후보는 조금은 체급은 약했죠. 네. 최영일, 이택수, 최영일 두 분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6시에 2부로 돌아옵니다.